네, 반갑습니다. 송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배경화면도 이렇게 5월 달력으로 바꿨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오프라인 개학에 대해서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선생님 추측으로는 5월 안에는 개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건 우리 온라인 수업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무력으로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게 되고 그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혁명은 성공을 거둬서 이승만은 하야했죠. 자, 그 다음 혼란한 와중을 통해서 박정희가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대통령을 꽤 오래 하게 됩니다. 결국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무한대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또 전두환이 그 혼란을 틈타서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자, 시민들의 시위를 강하게 탄압합니다. 광주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고 무자비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이어서 6월 민주항쟁,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더불어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민주항쟁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은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민주화가 완성된 게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벽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6.29 선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숙제를 미리 내줄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 이거는 상식으로라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트에다 한 번씩 이거 써보세요. 자, 전두환이 6월 항쟁을 통해서 꼬리를 내렸죠.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노태우가 됩니다.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단짝 친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두환이 1인자였을 때 2인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신군부의 중심 세력입니다. 그런 신군부 세력이 어떻게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히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투표율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둘이 굉장히 친해 보이죠? 투표율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의 포스터 후보들입니다. 근데 3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호 1번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는 여당 편이 아니라 야당 편이었어요. 한마디로 신군부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두 명의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네,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투표율을 한번 살펴보세요. 36.64%가 지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28%,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 27%. 자, 여러분들 36% 지지율이 얼마나 낮은 지지율이냐면 우리나라 유권자가
1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36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 3분의 1 정도의 지지만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나뉘게 됐습니다. 신군부의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55% 이상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지지 후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부지리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이 당시 후보의 전략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전략이었냐면 바로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라는 슬로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굉장히 잘 지어낸 거죠. 사실 노태우는 보통 사람이 절대 아니죠. 신군부의 2인자였고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노태우 후보의 전략이 나는 전두환과 다르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 될 때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이 굉장히 잘 통했다는 거죠. 보세요. 김영삼 후보의 이 슬로건은 군정 종식, 독재를 막자. 이런 거였고 김대중 후보의 슬로건은 대중은 김대중, 평민은 평민당 이런 식으로 조금 무난한 전략을 썼죠. 하지만 노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보통 사람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먹혔던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대통령의 슬로건 좀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들어봤죠? 자, 그것보다도 더 잘 짜여진 전략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노태우 후보의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거 전략을 사용했던 거죠. 자, 결국 노태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전두환과는 다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 정치가로서 우리나라 발전을 꾀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운영을 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국가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국가의 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통장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들 액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태우가 국민들의 세금을 빼돌린 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한 거의 5천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5천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 12.12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차지한 그 죄, 그 다음에 5.18 여러분 잘 알죠? 5.18 때 시민들을 학살한 죄, 그리고 국가의 돈을 자기 돈처럼 그렇게 쓴 죄, 이런 복잡한 죄들이 이제 다 재판을 받게 돼서 1심에서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사형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같은 경우는 징역 22년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보다 더 먼저 감옥에 가요. 노태우는 1호 구속 수감된 우리나라 1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같은 경우는 구속 수감된 대통령 2호입니다. 아주 사이 좋죠. 둘이 친하니까 이렇게 법정에서도 손잡고 있어요. 자, 결국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때 둘 다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벌금을 이제 2천억 이상씩 받게 됐는데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을 착실하게 지금 다 갚은 상태예요. 그런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이 27만 원이라 그러면서 그 벌금을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연표입니다.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결국 쫓겨났죠. 박정희 대통령 부하에 총에 맞아 죽었죠.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시였기 때문에 뭐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전두환 대통령, 예, 우리나라 1호 감옥에 갔죠. 노태우, 노태우가 1호로 감옥에 간 사람, 그다음에 2호로 감옥에 간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아까 여러분들 선거 벽보에서 봤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였던 IMF를 가져오게 되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감옥에 가거나 뭐 그런 죽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분도 감옥에 지금 계시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분도 감옥에 계시죠. 어, 뭐 감옥 아니면은 뭐 암살, 자살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우리나라 현대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29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를 가져오게 됐는데 여기 보이죠?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방자치제는 고추잠자리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고추잠자리를 잡으면 벌금을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의정부에서 고추잠자리를 잡으면 벌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정부와 서울에는 정부가 서로 다른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지방정부라고 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 고추잠자리를 잡다가 걸리면 벌금 100만 원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법이 그래요. 근데 의정부의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법이 다른 겁니다. 자, 서울에서 고추잠자리 잡지 마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상식인데 고추잠자리가 머리, 가슴, 배 전부 다 빨간 게 고추잠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초록색, 머리, 가슴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꼬리만 빨간 거는 고추 좀잠자리예요. 그래서 이건 잡아도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잡으면 안 되겠죠. 네, 동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 의정부의 시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병용 시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째 우리 의정부의 시장을 맡고 계시죠. 이분이 우리 의정부의 살림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방자치제 또 이런 걸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포천에 사는 선생님 친구는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40만 원을 1인당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으로요. 근데 선생님은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뭐 선생님 친구는 40만 원씩 받는데 선생님은 5만 원밖에 못 받았죠.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는 포천 사람이고 저는 의정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포천은 돈이 많고 의정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5만 원밖에 안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마다 각자의 정부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돈도 나뉘고 권력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이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승만 정권 때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애버려요. 지방정부를. 왜 없앴을까요? 독재를 해야 되는데 지방마다 정부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식 정부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는 지방자치제 시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각자의 살림살이를 꾸리게 되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갔습니까? 자, 여러분들 의정부의 살림을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의정부 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의정부의 시의원들입니다. 그 회의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송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바닥에 잔디를 좀 깔아달라라고 이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송산초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의정부에서 해주는 일일까요? 네, 의정부에서 해주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송산초등학교가 의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정부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급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중앙정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민소환제는 여기 나오죠. 자, 의정부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시의원들이 또는 시장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또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저기 지방의 예천군이라는 지방에서 한 군의원이 여행을 갔다가 이제 가이드를 때렸어요. 폭행을 심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CCTV에 찍혀가지고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범을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자, 모범을 보여야 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2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2번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대통령 탄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저렇게 못된 정치인이 있을 때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단계는 그 도시 사람들의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1단계를 넘어가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의 어려운 과정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민소환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는 게 너무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자서명이나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존재하게 되겠죠. 자, 결국 이런 못된 사람들도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소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시 주민소환 투표 실시하다. 여기는 하남시거든요. 하남시.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했는데 결국 부결되었죠. 사람들이 투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아까 있었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